한국은행이 12월 8일 1조 5천억 원을 새로 찍겠다고 발표했는데, 그런데 금리가 급등했습니다. 돈을 엄청나게 풀면 금리가 떨어져야 정상인데 오히려 뛰어오른 거예요. 이건 금융시장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런 현상이 벌써 6개월째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은행은 계속 돈을 풀고 금리를 낮췄는데 시장 금리는 거꾸로 치솟고 있어요. 이 이상한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그리고 우리 경제에 어떤 위험이 다가오고 있는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한국의 10년 국채 금리를 보면 상황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작년에 기준금리를 2차례 내렸더니 10년 국채 금리도 계속 떨어졌죠. 올해 4월에는 2.58%까지 내려갔는데 지금은 3.4%를 넘어섰어요. 불과 몇 개월 사이에 0.8에서 0.9%포인트나 급등한 겁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계속 낮추고 시중에 돈까지 엄청나게 풀었는데 오히려 금리가 오른다는 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거든요. 사실 한국은행은 이미 몰래 스텔스 양적 완화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RP 매입이라는 방법을 쓴 건데 양적 완화와는 좀 다른 구조예요. 양적 완화는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서 시중은행의 채권을 영구적으로 사주는 건데, RP 매입은 조건부 거래입니다. 보통 7일이나 14일 뒤에 다시 되팔아야 하는 조건으로 채권을 사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꼼수가 등장합니다. 7일 뒤에 은행들이 갚아야 하는 날 한국은행이 다시 7일짜리 RP 매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만기가 또 7일 연장되겠죠. 이걸 끝없이 반복하면 사실상 영구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런 방식을 외국에서는 스텔스 양적 완화 또는 유사 양적 완화라고 부르는데, 한국은행이 양적 완화를 흉내내고 있다는 의심을 받게 만들거든요. RP 매입은 원래 단기 유동성 공급 수단인데 이걸 양적 완화처럼 운용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올해 4월 30일에 힌트를 줬어요. 우리 한국도 선진국 중앙은행이 했던 것처럼 양적 완화를 도입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비난 여론이 엄청 쏟아졌습니다. 한국의 원화는 국제통화가 아니잖아요. 국제통화도 아닌 나라가 양적 완화를 하다가 터키나 아르헨티나처럼 통화 가치가 붕괴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컸죠. 그런데 한국은행은 그때부터 RP 매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막대한 돈을 상시로 시중에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행의 RP 매입 규모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보면 충격적이에요. 24년 12월에 계엄을 빌미로 무제한 RP 매입을 선언했죠. 사실상 시중에 어마어마한 돈을 살포한 겁니다. 25년 2월에 비상사태가 끝났다면서 공식적으로는 비상조치를 종료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실제로는 RP 매입 규모를 끝없이 늘렸어요. RP 잔액이 계속 증가한 건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제가 한국은행에서 1조 원을 빌렸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7일짜리로 환매를 해야 하는데 7일이 된 날 한국은행이 너 1조 갚을 돈 없지? 거기다 이자까지 생겼네. 그럼 내가 다시 7일 동안 1.2조 빌려줄게 라고 하는 게 최근 한국은행의 방식이거든요. 이렇게 7일마다 빌려준 돈이 늘어나니까 RP 잔액이 계속 불어나는 겁니다. 1분기에는 0.5조 원이었는데 이창용 총재가 양적 완화 발언을 한 4월 30일 이후부터 갑자기 RP 잔액이 급증했어요. 2분기에는 2조 원 가까이 늘어났고 3분기에는 4.5조 원, 그리고 4분기에는 6.5조 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추정이 맞다는 걸 증명하는 수치가 있죠. 우리나라의 ME 광의 통화량이 엄청 늘어났거든요. 한국은행 총재가 통계 기준을 바꾸겠다고 했는데도 통화량 증가가 명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은 여기서 더 나갔어요. RP 매입은 그래도 7일이나 14일 뒤에 환매가 일어나니까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스트레스겠죠. 7일, 14일마다 계속 돈을 더 빌려줘야 하니까요. 그래서 꽃의 단순 매입이란 방식으로 무려 1조 5천억 원을 한꺼번에 풀었습니다. 이건 돈을 찍어서 새로 시중은행에 뿌리겠다는 얘기예요. 단순 매입이라는 건 말장리라는 건 말장난이거든요. 되팔지 않고 계속 갖고 있겠다는 뜻이니까 영구시니까 영구적으로 돈을 뿌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게다가 RP 매입이나 국고채 단순 매입으로 뿌린 돈은 고성능 본원 통화라고 불립니다. 하이파워드 머니인데 ME 같은 광의 통화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진 돈이에요. 왜냐하면 한국은행이 없던 돈을 새로 찍어서 시중에 뿌리는 거니까 신용 창출이라는 메커니즘을 통해 엄청난 통화 팽창이 일어나거든요. 이걸 통화승수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통화승수가 일반적으로 14입니다. 처음에 뿌린 것보다 14배나 많은 돈이 시중에 도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나라의 RP 잔액이 지금 6.5조 원으로 추정되고 단순 매입한 게 1.5조 원이니까 둘을 합치면 8조 원입니다. 여기에 통화승수 14를 곱하면 2조 원을 살포한 효과가 있어요. 물론 한국은행은 RP는 7일짜리 14일짜리인데 어떻게 본원 통화 늘린 거랑 똑같냐고 변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수적으로 RP의 단기성을 고려해서 통화승수 10을 적용하면 80조 원을 살포한 효과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RP 매입을 상시적으로 계속 늘려주면 사실 영구적인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14를 곱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거예요. 한국은행이 이렇게 조용히 뒤에서 막대한 돈을 뿌리면 어떤 효과가 일어날까요? 에버그린 효과라는 게 나타나는데 비슷한 용어로 좀비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중앙은행을 비판할 때는 좀비 효과라고 부르고 중립적으로 말하면 에버그린 효과예요. 무슨 뜻이냐면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의 PF 대출 중에 정말 부실화된 게 엄청 많거든요. 이렇게 죽어야 할 빚을 한국은행이 돈을 무지막지하게 뿌려서 억지로 살려내는 겁니다. 마치 언제나 푸른 것처럼 위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PF 대출은 원래 엄청난 부실 대출이기 때문에 당장 상환 받아야 하는데 걱정하지 마. 한국은행이 또 비싸게 사줄 거야 라는 기대감 때문에 채권 시장은 지금 도덕적 해이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은행 입장에서 혹시라도 돈을 떼먹힐 위험이 생기면 한국은행이 막대한 돈을 풀어서 얼마든지 막아줄 거라는 믿음 때문에 빚 환수 독촉을 안 하고 시행사들을 계속 살려놓고 있는 거예요. 돈이 많이 풀리면 에버그린 효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작용들도 나타납니다. 일단 환율이 급등하죠. 즉 원화 가치가 휴지가 되는 건데 지금은 외환 보유고로 찍어 누르고 있어서 1470원 선에서 왔다 갔다 하지만 한국은행이 지금처럼 매일 막대한 돈을 뿌리면 환율 시장에서 걱정하게 됩니다. 한국이 너무 나가는 거 아니야? 계속 돈을 뿌리네 라는 의심을 받게 되는 거죠. 부동산 가격 급등도 막기가 힘듭니다. 강남 부동산 공급은 4년 동안 기껏해야 2%밖에 늘지 않는데 한국은행은 지금까지 돈을 무려 21% 찍었어요. 이창용 총재가 통계 기준을 바꾸겠다고 했는데 설령 그렇게 해도 지난 4년 동안 15%나 늘어났거든요. 강남 집을 아무리 2% 공급해봤자 돈은 15% 5% 늘어났으니까 정부가 뭘 해도 강남 집값은 계속 튀어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계속 풀면 돈의 공급이 홍수처럼 많아지니까 돈값, 즉 금리가 낮아져야 정상인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금리가 최근 들어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를 보여주는 핵심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에 뭔가 이상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금리가 그걸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거울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은행이 돈의 홍수를 만들 정도로 엄청나게 돈을 풀었는데 왜 10년 국채 등 시장 금리가 오르고 있을까요? 은행 대출 금리도 올랐죠. 비상조치가 상시화되면서 역대급 규모로 돈이 풀렸는데 제가 보수적으로 잡아도 지금 80조 원이 풀린 셈이잖아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이상하게 보겠죠. 원화와 국채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전화라 금융시장에 문제가 있으니까 한국은행이 이렇게 미친 듯이 돈을 푸는 거 아니야 라고 외국인들이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게다가 한국은행이 돈을 막대하게 풀면 한국 물가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더 오를 거라는 예상 때문에 물가가 오를 만큼 이자를 더 줘야 돈을 빌려주겠다는 게 현재 국채 시장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한국은행의 RP 매입 증가로 단기 금리는 눌렀지만 장기 국채는 사줄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장기 금리가 급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아예 장기 국채까지 사주는 국고채 단순 매입을 시행한 겁니다. 이 단순 매입이라는 건 되팔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7일이나 14일 뒤에 되팔지 않으니까 1조 5천억 원을 계속 시장에 공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통화 승수 14를 곱하면 어마어마한 돈을 한국은행이 12월 9일에 풀었다는 뜻인데 그런데도 금리가 튀어올랐어요. 금융시장에 뭔가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느끼셨죠? 한국은행은 왜 갑자기 올해 하반기 들어 이렇게 막대한 돈을 풀까요? 모든 것은 둔촌주공 구하기에서 시작됩니다. 2022년은 어떤 해였습니까? 미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가 금리를 올리고 구조 조정을 할 때인데 한국은행은 막대한 돈을 풀었습니다. 다른 나라가 다 긴축하는데 우리만 돈을 풀었어요. 우리가 국제통화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원화인데 원화가 감히 미국도 유럽도 전부 긴축하는데 우리만 어마어마하게 돈을 뿌린 겁니다.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을 지원했더니 둔촌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폭등했고 재건축에 성공했지만 그 뒤에 우리나라가 무슨 문제를 겪었냐면 구조 조정을 할 수 있는 전로의 기회를 완전히 날리고 2차 버블로 맞고 들어간 겁니다. 이때 한국은행이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강남 집값이 갑자기 폭등하기 시작했거든요.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대한민국의 진짜 심각한 고질병이 이때부터 커져간 겁니다. PF 대출은 그때 이미 좀비화됐어요. 그때 구조조 조정을 했으면 굉장히 싸게 먹혔을 텐데 당시 PF 대출의 부실 규모는 지금보다 훨씬 작았거든요. 부실 초기였기 때문에 시행사들이 공사를 포기하고 땅을 매각하면 어느 정도 원금을 회수하고 빚 청산을 끝낼 수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싸게 매각한 땅을 우량 회사들이 인수하면 지금쯤 공사를 시작해서 4년이 지났으니 다 완공됐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이 어떤 짓을 했죠? 돈을 무지막지하게 뿌렸습니다. 돈을 뿌리니까 시행사들이 꾀가 생긴 거예요. 한국은행이 돈을 엄청 뿌리네. 그러면 언젠가 금리도 내릴 것 같고 몇 년만 버텨보자. 1, 2년만 버티면 언젠가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할 때 그때 우리 땅을 팔지 말고 악착집같이 버텨서 직접 건설하면 큰 돈 벌 수 있어 라는 잘못된 희망을 주게 된 거죠. 그래서 시행사들이 지금 좀비처럼 4년을 버텼습니다. 언젠가 되겠지 하면서 계속 부실이 늘어났어요. 4년 동안 갚지 않아도 이자를 계속 갚아가면서 시행사들은 더욱 부실화돼서 이제는 조금만 건드려도 망할 정도로 위험한 상태가 됐습니다. 이런 시행사들의 부실 규모는 이제 절대 돈을 갚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 혹시라도 금리가 낮아지고 공사비가 낮아진다고 해도 공사를 시작할 자금조차 없어요. 4년을 버티다 보니 완전히 깡통 회사가 됐거든요. 이제는 그냥 망하면 파산 처리하고 나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거 전부 한국은행이 희망고문하면서 회사를 완전히 거덜낼 정도로 부실화시킨 거예요. 그 증거가 나타나기
나타나기 시작했죠. 바로 금리입니다. 이제 시행사들의 한계점이 다가오니까 한국은행이 점점 더 많은 돈을 뿌리는데 그걸 PF 회사들이 다 빨아먹고 그 돈이 부족해서 금리가 계속 오르는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채권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방식이 지금 불신으로 가득하다는 뜻이거든요. 앞으로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연말까지는 계속 불안할 수밖에 없고 26년 초가 되면 약간의 희망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등판이 가능해지거든요. 국민연금의 국내 채권 투자 비율은 23.6%인데 이걸 연말에 맞춰야 하니까 연말까지 장부를 깨끗하게 유지해야 해서 더 이상 우리나라 채권을 사줄 여유가 없죠. 하지만 26년 초가 되면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채권을 사줄 수 있는 여력이 생겨서 금리가 조금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6년 초가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대한민국의 원화 환율 금리 주가 전부 국민연금이 떠받치는 형국이 되거든요. 외국인들이 이걸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국민연금이 추가로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약한 게 2026년 보험료 수입 예상치가 67원에 불과합니다. 물론 67조 원은 굉장히 큰 돈이지만 지금 한국은행이 푸른 돈이 통화승수를 고려하면 80조 원 규모잖아요. 국민연금 보험료 67조 원이 들어와도 이 가운데 적어도 절반은 달러에 투자해야 하고 한국 채권에 투자할 수 있는 돈은 전체 수입 보험료의 1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물론 정부에서 자꾸 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 비중을 바꾸겠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비율을 바꿔봤자 대한민국 국채 시장을 안정시킬 만큼 큰 금액을 국채로 끌어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달이나 금리를 붙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예요. 대한민국의 체질 자체를 바꿔야지 국민연금으로 때려맞겠다는 생각을 하면 이건 몇 달짜리밖에 안 된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2025년 우리나라 강남 집값이 갑자기 급등했고 주가도 괜찮았는데 그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한국은행이 돈을 정말 무지막지하게 뿌렸기 때문이거든요. 그 덕분에 환율이 크게 오르면서 원화 가치가 휴지가 됐습니다. 국민연금과 외환 보유고를 써서 방어하는 환율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약점이 됐어요. 지금은 한국은행의 무차별 살포로 PF 대출 부실에 아주 두꺼운 연고를 발라서 상처가 안 보이게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만약 이 돈의 홍수가 댐을 넘어서 아예 댐을 무너뜨린다면 그때부터는 한국이 지금까지 풀었던 돈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신호는 환율에서부터 나올 거예요. 지금 위험의 예고편은 나와 있습니다. 한국의 금리가 2.58에서 3.38로 높아졌고 오늘은 3.41까지 더 올랐죠. 한국은행이 돈을 더 찍겠다고 했는데도 이렇게 돈값이 오르는 상황, 이건 위험의 예고편입니다. 진짜 위험이 오는 신호는 뭐냐? 환율 방어선이 무너지는 겁니다. 한국에 여력이 있기 때문에 환율 방어선을 지키는 동안 구조 조정을 해야 하는데 지금처럼 두 손 놓고 돈만 찍어서 어떻게든 오늘 하루만 막아보겠다는 방식으로 몇 달이나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 황금 같은 시간에 구조 조정을 지금 해야 합니다. 2022년에 진작에 구조 조정을 했어야 하는데 둔촌주공 구하기 때문에 시작된 이 악순환을 지금 여기서 끊어내지 못하면 언젠가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도 정부에서 적자 재정으로 어떻게든 환부를 덮어놓기만 하겠다는 정책을 쓰면 언젠가 이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이라도 적자 재정으로 오늘을 넘기는 것보다는 아예 환부 자체를 수술해서 고분 부분을 도려내는 게 정말 고통스럽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한국은행이 계속 돈을 풀면서 시간만 끌 게 아니라 근본적인 구조 조정에 나서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